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전 읽기 선생님 김지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영철 전을 할 텐데요. 모두 수능 특강 136쪽을 피도록 하죠. 우선 줄거리부터 소개할게요. 김영철이란 조선인이 살아요. 이름부터 굉장히 평범하죠. 조선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죠. 그래서 특정 계층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인물이다. 여기선 어떤 계층을 대표한다? 고통받는 조선인들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당시 한참 이제 청나라하게 되기 전인 후금과 명나라의 전쟁이 활발했는데 조선은 병자호란 전까지는 명나라를 굉장히 따르는 나라였죠. 그러다 보니까 명나라에 파병을 시켜줘요. 군인들을 보내줘서 명나라 전쟁을 도와주죠. 그때 김영철이 가게 되는데 후금이 전쟁에서 이기고 포로로 잡히게 돼요. 이 후금은 나중에 청나라가 되죠. 그래서 죽을 위해 처했지만 다행히 아라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아라라가 김영철을 굉장히 좋게 봐서 건주에서 살게 하면서 자기 처제랑 결혼시켜서 자식 2명 놓고 살고요. 그래서 김영철이 이렇게 살았으면 잘 살았을 텐데 그 당시 워낙 조선인들은 후금을 오랑캐라고 하고 무시하다 보니까 살기 싫었어요. 그래서 명나라 사람 전윤현을 만나서 등주로 도망가고 여기서 또 여인을 만나서 결혼해서 자식 2명 낳고 잘 살아요. 그래서 여기서 살았으면 또 끝이 났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고향이 너무 그리워서 고향인 조선으로 가서 다시 결혼을 하고 자식을 4명을 낳아요. 그래서 총 자식이 8명이죠. 낳고 사는데 고향에는 조선으로 갔으면 굉장히 행복하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잘 살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조선은 이제 병자호란에서 청나라에게 지고 계속 청나라가 전쟁할 때마다 원병, 그러니까 원정인 병사, 파병을 보내는 거죠. 오늘날 치면 청나라를 도와주는 파병을 보내게 돼서 계속 군인으로 참여하게 돼서 전쟁에 목숨을 건 전쟁에 무려 3번이나 참여하게 돼요. 조선인인데 후금의 군사로 무려 3번이나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늙어서도 군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80대 노인이 이렇게 성을 지키다가 죽게 되는 그런 굉장히 비참한 당시에 조선인들이 고달프고 비참한 삶을 쓴 글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살펴보도록 줄거리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죠. 영추는 건주에서 살면서 2아들 얻고 명나라 등주로 도망친다. 그다음에 또 아들 얻는다. 뭐 이렇게 쭉 하고요. 조선의 군대가 후금의 구원병, 후금을 도와주는 군대죠. 명나라와의 전쟁에 도황되었을 때 병자호란 후에 이제 조선이 청나라에서 전쟁이 치고 나서 청나라 요구사항을 거의 다 들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계속 군대를 파병해 주는 거예요. 청나라를 도와서. 그 명나라 싸움에서 가게 되는데 이때 임경업이 명나라 장수에게 조선과 명나라는 원래 굉장히 친하고 서로 조선이 명나라를 따르던 관계니까 비록 우리가 지금 병자호란에서 져서 후금, 청나라 편을 들고 있지만 너희들을 죽이지 않을 테니까 너희도 우리 죽이지 말라. 그리고 서로 상해, 서로 다치는 걸 끼치지 말자는 편지를 보냈다. 굉장히 명나라 거의 다 망해가고 지금 청나라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조선은 숭명반청, 명을 숭배하고 청나라는 약간 반대한다. 이런 사상이 아직도 있었던 거죠. 명나라 장수가 매우 기뻐하여 편지를 읽고 영철에게 30냥과 배 20회를 선물로 주고 답장을 써주었다. 이거 2-1번과 관련이 있는 거죠. 둘이 서로 싸우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친하게 지내자는 의미에서 서로 선물을 준 거죠. 자네가 이곳에 어찌 왔냐? 자세히 보니 전윤현이었다. 명나라 사람이고 함께 등주로 도망갔었죠. 특히 이 영철은 전윤현의 동생과 결혼해서 자식을 2명이나 낳았죠. 영철이 경험 없는 중에도 놀라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대뜸 처자식 소식부터 묻고는 이제 조선으로 오면서 명나라에 두고 온 처자식 소식을 묻는 거죠. 선물로 배 20회를 전윤현에게 주었다. 그래서 여기까지 1-1번과 1-3번, 1-5번을 관련이 있는 건데요. 1-1번 등주에 두고 온 자식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3번 전윤현이 처자식을 잘 돌보길 바라면서 배 20회를 선물로 준 거죠. 자기가 처자식을 버리고 조선에 왔지만 그래도 조금 걱정은 됐던 거죠. 돌아와 배를 대니 날이 밝아왔다. 영천은 임경업에 편지를 전해주었는데 임경업이 미처 뜯지 못하고 보기 전에 갑자기 오랑캐 2사람이 달려들었다. 임경업은 즉시 편지를 숨겼다. 이건 2-2번과 관련이 있는 거고요. 오랑캐 2명이 배에 오르더니 임경업의 목을 움켜잡았다. 굉장히 무례하죠. 임경업이 우리 조선의 장군인데 갑자기 막 목을 잡는 거예요. 한나라의 장군을. 그렇죠? 그리고 후금 군인들을 오랑캐라고 하죠. 그래서 청나라를 굉장히 경시하는 작가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작은 배가 적진에서 오는 것을 봤다. 내통하고 온 것이 분명하다. 임경업을 위협하여 옷과 신발을 벗기고
배에 탄 병사들 옷도 모두 벗겨 샅샅이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오랑캐들이 배에 있는 병사들 보고 자백하라며 추궁하며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건 3-1번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청나라 군사들이, 여기서는 오랑캐라고 표현되고 있죠. 굉장히 조선 군사들을 함부로 다루는 거죠. 막 다루는 거죠. 조선을 굉장히 무시하는 거죠. 물을 깃기, 물을 뜨기 위해 갔었습니다. 오랑캐들이 성이 나서 인경에게 두 병사의 목을 베라고 했다. 인경은 소교는 사람 이름이죠. 소교는 즉시 검을 거꾸로 잡고 내 목을 내리쳐 비눈차고 자기 코를 때려 검에 피를 묻히려 돌아와 오랑캐에게 보여주겠다. 오랑캐에게 이렇게 피를 묻혀서 사람 죽였다라고 이렇게 속이는 거죠. 이거 2-3번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날 인경업은 명나라 군대와 전투를 벌였다. 명나라 군대가 앞으로 밀고 나와 우리 군대를 포위하자 우리는 군대에 총알 없는 총을 쏘고, 왜냐하면 서로 상에 다치게 하지 않기로 약속했었잖아요. 명나라 군대는 하살촉이 빠진 하살을 쏘아댔다. 이건 3-2번과 관련된 거고, 서로 상해가 다치는 거죠. 상해를 끼치지 말자는 약속을 지킵니다. 이렇게 한참을 싸우며 밀고 밀리기를 3차례 반복했다. 그러다 명나라 군대가 새갈고리를 우리 배에 걸고 육박해오자 우리 군사들 중에 이것이 미리 약속된 행동을 모르던 이들이 사태가 위급함을 보고 실탄을 장정해 총을 쏘기 시작했다. 이불로 명나라 군사들의 목숨을 잃게 되자 명나라 군대는 포위를 풀고 돌아갔다. 7월 명나라 군대와 오랑캐 군대는 대치 상태를 풀었다. 오랑캐가 다시 임경으로 하여금 정예병을 선발해 금주로 가서 겨울을 지내고 조선으로 돌아가겠다. 이거는 3-5번과 관련 있는 부분입니다. 자, 신사년에 유림이 군대를 이끌고 금주에 갈 때 영철 또한 종군 계속 전쟁에 참여하게 됐다는 거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전쟁은 청나라가 하고 있는데 죄 없는 조선인들이 계속 전쟁에 참여하게 돼요. 오랑캐 측에서는 아라나를 진중에 보내 군사 업무를 의논하겠다. 아라나가 진중에서 영철을 보고 이렇게 꾸짖었다. 너를 살려줬는데 너는 왜 조선으로 명나라로 도망갔냐? 이렇게 이제 꾸짖는 거죠. 이렇게 이 부분 읽어보면 알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은 영철이 이제 아라나에게 죽게 생겼으니까 그 당시 상황, 자기가 도망간 것에 대해서 핑계를 대는 거죠. 자기가 처자식 버리고 청나라에서 명나라로 떠난 건 잘못이지만은 천리마를 훔쳐간 건 내가 아니라 명나라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좀 화 좀 풀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두 번째 문단 가서요. 아라나는 영철의 말을 듣지 않았다. 유림이 아라나를 달래 말했다. 유림이 이제 조선 사람이죠. 이렇게 조선 사람이 편들어주면서 구해주려고요. 영철이 죄를 짓긴 했습니다마는 공께서 예전에 사례를 알려주셨으면서 지금 죽인다면 끝까지 덕을 베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영철의 죄에 대한 대가를 후히 치르고자 하니 은덕을 온전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는 입담배 200근을 제값으로 치렀다. 이거 2-5번과 관련된 거고요. 구원병으로서 이제 청의 눈치를 살피는 거죠. 그래서 청나라 장수가 우리나라 조선 군인을 막 함부로 죽이려고 하는데 막 눈치 보면서, 오히려 유림이 눈치 보면서 입담배 200근을 잘못했습니다. 사과의 의미로 드릴게요 하고 주는 거죠. 근데 이 입담배 200근이 나중에 영철의 발목을 붙잡고 이걸 갚기 위해서 정말 할아버지가 다 돼서까지도 계속 군인으로 생활해야 되는, 이 돈을 갚기 위해서 그런 좀 안 좋은 영향으로 작용합니다. 이때 득북이 오랑캐 군중에 있었는데 아라나가 영철에게 말했다. 내 아들 보고 싶지 않은가? 득북은 이제 영철의 아들이죠. 즉시 득북을 불러오게 했다. 이렇게 건주 지역에서 지낼 때 얻은 아들이죠. 그래서 청나라에 있을 때, 후금에 있을 때 지낸 아들이죠. 부자가 마주보고 눈물 흘리니 진중에선 이광경을 본 모든 이들이 슬퍼하며 한숨을 쉬었다. 이거 1-5번과 관련 있는 거고요. 이로부터 득북은 매일 술과 밥, 반찬과 과일을 차려와 영철을 대잡혔다. 이거 1-3번 관련 있는 거죠. 굉장히 효를 실천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가족끼리 헤어졌다는 그런 비극적 삶, 슬픈 삶을 이렇게 의미하는 거겠죠. 이때 오랑캐가 오랑캐는 이제 후금이겠죠. 청나라겠죠. 금주를 포위했다. 명나라 10만 군사를 구원병으로 보내 오랑캐와의 싸움을 벌였으나 대피하고 말았다. 이제 명나라가 끝나고 청나라가 도래함을 의미하는 거네요. 3-4와 관련이 된 겁니다. 영철은 의상, 득상, 득발, 기발 4아들 두었는데 이제 조선에 돌아와서 4명의 아들 얻었죠. 자신이 종군하며 군대에서 일하며 이제 군사로서 일하며 얻은 고통을 늘 생각하며 자식들 같은 고통을 겪을까 두려워했다. 조정에서 자만산성을 거쳐 성을 쌓아 방비할 병사를 모집했는데 이에 응한 사람은 군역을 면해 주었다. 영철이 즉시 내 아들과 성으로 돌아가 살았으니 이때 이미 영철이 나이 60이었다. 성을 지키면 군대를 면제시켜 준다 그래가지고 성을 지키러 가는 거죠.
영철은 가난 속에 살 일 없이 늙어가며 가슴 속에 불평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성이 올라가 북쪽으로 곤주, 남쪽으로 등주. 청나라와 명나라에 각각 두고 온 자식들이 있었죠. 그리워하는 거죠. 이렇게 등주에 온 자식, 건주에 있는 자식을 그리워한 거죠.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 처자식을 버리고 와 두고 자식들로 하여금 평생을 슬픔과 함탄 속에 살겠으니 내 공공함이 이 지경에 이른 건 어찌 하늘이 내한 재앙이 아니겠는가. 자기 반성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1-2번과 관련 있는 부분이죠. 공공한 건 굉장히 가난하다 이런 의미죠. 하지만 태국에 떨어져 살다 끝내 부모의 나라로 돌아왔으니 또한 한스를 여길 게 뭐 있겠느냐. 그래도 고향인 조선으로 돌아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영철은 정말 20여 년간 성을 지키다가 84세 되던 애 죽었다. 굉장히 비극적인 삶이죠. 그 당시 조선 민중의 삶을 대표하는 전형적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3-5번과 관련되어 있는 거네요. 138쪽 나는 김영철 전에 대한 해석이 들어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김영철은 조선 백성 김영철의 전쟁 체험과 이건 소설이 아니고 이 소설에 대한 해석이겠죠. 고향과 재해하기 위해 고달픈 인생 역적을 담겨있다. 17세기 초 만주 일대에서 후금과 명, 조선은 군사적으로 충돌한다.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드러나는 17세기 초 시간적 배경, 만주 일대 공간적 배경이죠. 이때 강홍립의 군대가 명나라 군대를 지원하기 출정했다가 후광에 투항하는 심화 전투가 벌어졌는데 투항은 항복하는 거죠. 이 전쟁에 동원된 김영철은 후금의 포로가 된 후 명나라를 거쳐 조선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14년의 세월을 보낸다. 조선에 돌아왔지만 계속 후금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조선의 구원병으로 명나라의 전쟁에 연이어 동원되고 죽을 때까지 전쟁터를 지킨다. 전쟁으로 인한 고단한 백성의 삶이 드러나죠. 명나라 협력하여 후금과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조선인들의 모습이 나타나죠. 명나라와 서로 가짜로 싸우는 거죠. 서로 상해를 끼치지 않기를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조선인들이 가지고 있던 숙명반청 사상을 이 소설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고, 국제 정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당시 이제 명나라는 거의 망해가고 청나라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편을 들려면 청나라 편을 들었어야 되는데, 약간 국제 정서를 파악하지 못해서 줄을 잘못 썼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선생님이 나눠준 유인물 보도록 합시다. 김영철점. 자, 갈래는 전쟁소설이고 전지적 작가 시점. 사실적. 당시 실제로 있었던 사실을 바탕으로 쓴 글이고, 이 굉장히 김영철의 비극적인 삶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민중의 시각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고, 특징 보면 위정자에 대한 비판적 생각. 그렇죠.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죠. 이 김영철은 조선이 너무 그리워서 목숨 걸고 조선으로 돌아왔지만 다시 후금의 군사가 되어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그런 비극을 겪죠. 그 다음에 민중이 겪었던 아픔이 사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인물들이 보통 전쟁 소설 보면 막 영웅적인 인물이 나와서 적군들 막 수만 명을 물리치고 막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게 나오지 않고 그냥 평범한 하층민이 드러난다. 이런 특징이 있네요. 자, 김영철의 생애는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명나라와의 관계도 아까 설명했으니까 각자 읽어보도록 하고, 여기서 드러나는 건 숙명 반청 사상이 드러난다. 그래서 명나라는 친화적인 태도, 서로 다치지 않게 약속하고, 후금은 막 오랑캐라고 하고 적대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필기 열심히 하고, 문제는 수업 시간에 풀어도 되고 지금 풀어도 되니까요. 어쨌든 선생님이 수업한 내용만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했어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강문자전을 할 텐데요. 다들 수능 특강 141쪽을 펴도록 하죠. 자, 강문자전은 딱히 줄거리라고 할 게 없는 게, 강문이라는 사람에 대한 일화를, 사람과 관련 있는 일화를 사파적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일화 하나, 일화 둘, 일화 삼, 이렇게 띄엄띄엄 어떤 쭉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 띄엄띄엄 이렇게 그 사람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띄엄띄엄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 사파적 구성이라고 그러죠. 사파. 그래서 여기서는 강문자의 사람됨을 이야기하는 그런 스토리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같이 보도록 하죠. 자, 강문이란 자는 거지였다. 주인공이 신분이고요. 고전소설의 전형적 인물에서 탈피한 거죠. 고전소설의 전형적 인물은 제가 제인형이라 그래서 굉장히 재주도 많고 얼굴도 잘생기고 뛰어난 능력을 가졌는데, 그런 인물이 아니라 그냥 굉장히 평범한, 어떻게 보면 평범한 것보다 못한 인물이라는 거죠. 일찍이 종로, 오늘 아침은 종로죠. 종로의 저작거리에서, 오늘 아침은 시내죠.
빌어먹고 다녔는데 거지 아이들이 강문을 추대하여 패거리 우두머리로 삼고 소굴을 지키게 한 적이 있다. 이거 3-1번과 관련된 거고요. 거지 우두머리가 됐네요. 하루는 날이 몹시 차고 눈이 내리는데 거지 아이들이 다 함께 빌러 가는 중 한 아이만 병이 들어 따라가지 못했다. 조금 뒤 그 아이가 추위에 떨며 숨을 몰아쉬는데 그 소리가 몹시 처량했다. 굉장히 처량하다는 게 좀 안타깝고 쓸쓸했다는 거죠. 강문이 너무나 불쌍해 몸소 나가 밥을 빌어왔는데 강문의 선의, 착한 행동에 의한 행동인 거죠. 선의에 의한 행동인 거죠. 병든 아이를 먹이려고 보니 아이는 벌써 죽어 있었다. 거지 아이들이 돌아와서 강문이 그 애를 죽였다고 의심하여 다 함께 강문을 두들겨 쫓아내니 강문이 방에 엉금엉금 기어서 마을의 어느 집으로 들어가다가 그 집 개를 놀라게 하였다. 집주인이 강문을 잡아다 꽁꽁 묶으니 도둑이라 생각하고 막 묶은 거죠. 강문이 외치며 하는 말이 나는 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온 것이지 감히 도적질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아까 영감님 믿지 못한다면 내일 아침에 저자에 나가 알아보십시오. 하는데 말이 몹시 순박함으로 직접 조제시죠. 순박하다. 인물의 성격을 서술자가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내심 강문이 도적 아닌 것을 알고 새벽녘에 풀어주었다. 강문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떨어진 거적을 달라고 해서 가지고 되다. 거적대기는 짚을 이어서 만든 이불 같은 건데 우리 옛날에 옷을 막 이상하게 입으면 거적대기 거친 같다 그러죠. 이렇게 짚을 이어서 만든 약간 뭐 이불이라고 해야 되나? 담요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들이 막 이걸 덮고 다녔죠. 집주인이 끝내 몹시 이상히 여겨 그를 멀찍이 보는데 아이들이 시체를 하나 끌고 수포교 다리 이름이요. 다리 이름 그 시체를 다리 밑으로 던져버리는데 장례도 안 치러주고 그냥 물에 버려버리는 거죠. 굉장히 몰인정 인정이 없다는 거죠. 강문이 다리 속에 숨어있다 떨어진 거적을 시체로 싸서 강문의 의로운 행동이죠. 장례를 치러주는 거죠.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이 무인정한 거지 아이들과 강문의 이런 좀 따뜻한 마음이 대조를 이루고 있죠. 대조는 서로 반대되는 거죠. 가만히 짊어지고가 서쪽 교회 공동묘지에다 묻고 울다가 중얼거리다가 하는 것이었다. 이에 집주인이 강문을 붙들고 물으니 강문이 그제서야 그 전에 한 일과 어제 그렇게 단상 이렇게 자기랑 같이 지내던 거지 아이가 죽었고 다른 거지들이 자기가 죽인 줄 알고 자기가 쫓겨났고 거지들이 버려서 자기가 대신 장례를 치러줬다 이런 내용이겠죠. 대신 강문을 의롭게 여겨 데리고 집에 돌아와 의복을 주며 후히 대우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강문을 운영하는 약국을 운영하는 어느 부자에게 추천하여 고용인으로 약국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약국 관리자가 됐네요. 오랜 후 어느 날 그 부자가 문을 나서다 말고 자주자주 뒤로 보았다. 도로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자물쇠 걸렸나 안 걸렸나 살펴본 다음에 문을 나서는데 마음이 몹시 미심쩍은 눈치였다. 얼마 후 돌아와 깜짝 놀라며 강문을 물끄러미 살펴보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다. 무슨 일이 있긴 있네요. 근데 강문에게 아직 말은 안 하죠. 안색이 달려주며 그만두었다. 부자의 신중함이죠. 함부로 말했다가 또 오해일 수도 있으니까 말을 안 하고 일단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거죠. 강문은 실로 무슨 영문인지 몰라 날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지냈으며 그렇다고 그만두겠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 강문도 굉장히 신중한 거죠. 둘 다 서로 좀 사태를 지켜보고 말을 좀 아끼는 거죠. 그 후 며칠이 지나 부자의 초작화가 돈을 가지고 와 부자에게 돌려주며 얼마 전 제가 아저씨께 돈을 빌려 왔다가 마침 아저씨가 계시지 않아서 제멋대로 방에 들어가 가져왔는데 아마도 아저씨는 모르셨을 겁니다. 돈이 없어져서 의심하고 있었다는 거죠. 말 안 하길 잘했네요. 강문이 가져간 게 아니라 초조카가 가져간 거니까요. 하는 것이었다. 이에 부자는 강문에게 너무도 부끄러워 직접적 제시 부끄럽다. 인물의 지금 심리를 직접적으로 서술자가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를 오해했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죠. 나는 소인이다. 소인 약간 미성숙한 사람이다. 대인이 약간 높은 사람이라면 나는 아직 많이 모자라고 미성숙한 사람이다. 장자는 여기서는 강문이겠죠. 굉장히 어른스러운 사람, 높은 사람이 되겠죠. 마음에 상처를 주었으니 나든 앞으로 너를 볼 낯이 없다. 의심을 받고도 강문도 자기가 의심받고 있는 거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딱히 말도 안 하고 내색하지 않은 거죠. 그런 장자, 여기서는 장자라고 높은 사람을 표현한 강문을 높이 표현하는 거죠. 강문을 굉장히 높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고 사죄했다. 그리고는 지내는 여러 사람들과 다른 부자나 큰 장사치에게 강문을 의로운 사람이라 두루 칭찬하고 여러 종실, 임금 친척이나 그 다음에 빈개, 귀한 손님이나 높은 벼슬, 건세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칭찬했다는 거죠. 이거 쭉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때 돈놀이하는 자들이 대체로 머리꽂이, 옥비치, 의복, 가재도구는 뭐 살림도구죠. 그 다음에 가오, 논밭, 노복, 노비 등의
것들을 담보로 삼고 이제 도박을 했다는 거죠. 노름을 했다는, 노름이 도박이죠. 3분의 1이나 10분의 5 정도, 절반 정도 쳐줘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3-2번 관련이 있는 거고요. 강문이 빚보증을 서주는 경우에는 담보를 따지지 아니하고 천금이라 당장 내주고 있다. 강문이 굉장히 신용이 높은 거죠. 보통 돈을 빌릴 때 이렇게 담보를 잡으면 그 담보의 뭐 절반이나 3분의 1만 쳐줬는데, 강문은 담보 잡으면 그걸 그 값을 다 쳐줬다는 거죠. 강문은 사람 대미 외모가 극히 추악하고 엄청 못생겼다는 거죠. 말솜씨도 남을 감동시킬만 하지 못하여 입은 커서 두 주먹이 들락날락하고 만석히 인형극을 잘하고 철가무 지팡이 들고 추는 춤을 잘 췄다는 거죠. 우리나라 아이들이 서로 욕할 때면 네 형은 달문이다 라고 놀려대는데, 달문은 강문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그만큼 못생겼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부분 각자 읽어보도록 하고, 약간 싸움 나면은 막 싸움을 재미있게 말려가지고 사람들이 웃고 그냥 가버렸다는 거죠. 강문이 만을 넘어도 머리를 닦고 다녔다. 조선시대 때 남자가 머리를 따으면은 이제 미혼이고, 머리를 올리면은 기혼, 결혼한 거죠. 3-4번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요. 잘생긴 얼굴은 누구나 좋아하는 법이다. 그러나 사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여자라도 마찬가지다. 여자도 잘생긴 남자 좋아하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죠. 남녀 편등 의식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기에 나는 본래 못생겨서 아예 욕먹 꾸밀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였다. 남들이 집에 가지라고 권하면 나는 부모도 형제도 처자도 없는데 집을 가져서 무엇하리? 물건에 욕심이 없는 거죠. 무력 없는 삶이죠. 3-4번과 관련이 있는 거고요. 나는 아침이면 소리 높여 노래 부르며 저자에 시내에 나갔다가 저물면 부귀한 집 문간에서 자는 게 보통인데, 서울 안의 집 호수가 자그마치 8만 호다. 내가 날마다 자리를 바꾼다 해도 내 평생 다 못 자게 된다.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서울 안에 유명한 기생들, 옛날에 술자리에서 노래하고 이렇게 악기 연주해서 분위기를 돋구던 사람들이죠. 아무리 곱고 아름다워도 강문이 성원해 주지 않으면 그 값이 한 푼어치도 못 나갔다. 그래서 강문이 굉장히 그 당시에 좀 사람들이 인정했고, 강문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네요. 예전에 궁중의 우리마, 근위병, 성을 지키는 병사들이죠. 그 다음에 오늘날 전 시청이죠. 별감, 지방 벼슬아침, 오늘날 치면 시장님, 군수, 도지사 이런 사람들 되겠죠. 그다음에 부마, 도위, 임금의 사위, 그 다음에 청지기, 관리하는 사람들이죠. 높은 사람은 좀 되겠죠. 경찰서장, 그 다음에 우체국장, 이런 사람들 되겠죠. 옷소매를 늘어뜨리고 운심이 굉장히 유명한 기생이에요. 운심의 집을 찾아간 적이 있다. 3-5번 관련 있는 거고요. 대청, 마루에서 술자리를 벌이고 고문거를 타면서 운심들을 춤을 추라고 재촉해도 운심은 일부러 늦장을 부리며 추지 않았다. 운심이 굉장히 자존심이 세서 너 춤춰봐 그래도 함부로 춤을 추지 않았다는 거죠. 강문이 밤에 그 집으로 가서 대청 아래에서 어슬렁어슬렁 하다가 마침내 자리에 들어가 스스로 상자라는 건 약간 높은 좌석인데, 책상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앉는 거죠. 높은 사람 앉는 자리, 여기를 말하는 거죠. 강문이 비록 해진 옷을 입고 있으나 행동은 조금도 꺼림없이 없이 의기가 양양하였다. 굉장히 당돌하다는 거죠. 눈가에 짓무르고 눈곱이 껴있으며 취한 척 구역질을 해대며 헝클어진 머리로 북상투를 튼 채였다. 온 자상이 실색하여 강문에게 눈짓하며 쫓아내려고 했다. 이 자상들은 강문의 겉모습만 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밑줄 긋고, 이 사람들은 강문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다는 거죠. 강문이 더욱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치며 곡조에 맞춰 높으나 낮으나 콧노래 부르자 운심이 곧바로 일어나 옷을 바꿔 입고 강문을 위해 칼춤을 한번 추었다. 그렇게 높은 사람들이 춤추라고 할 때는 안 췄더니 강문이 춤을 추니까 함께 춘 거죠. 강문이 먼저 자기 희생해서 춤을 추니까 그 곡조에 맞춰서 춤을 춘 거죠. 그리하여 온 자상이 모두 즐겁게 놀았을 뿐만 아니라 강문과 벗을 맺고 헤어졌다. 강문의 가시 벗고 흥이 넘치는 모습에 운심이 응해서 같이 춤을 춰준 거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또 친구를 맺은 거죠. 자, 한문 소설이고 단편 소설이고 풍자. 누구를 풍자하냐면 그 당시 지배층을 비웃는 거죠. 강문이 얼굴도 못생기고 돈은 없지만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야. 근데 이 지배층들은 뭡니까? 에헴 그러면서 맨날 폼 잡고 하지만은 굉장히 의롭지 못해요. 그래서 이 강문의 모습을 통해서 의롭지 못한 지배층을 풍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문어체, 산문체는 산문체는 소설이니까 당연히 산문체겠죠. 우리 시 같은 건 뭐라 그래요? 운문체라 그러죠. 운문체. 운문체는 리듬이 있죠. 그 다음에 문어체는 국어체랑 약간 대비되는 개념이겠죠. 국어체는 말하듯이 뭐뭐 했어요 이런 거고, 문어체는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글 쓰듯이 우리 소설 같은 거 글에서 있는 그런 문체라는 거죠. 문호 구어체는 뭐뭐 했어요? 뭐뭐 했니? 뭐 이런 식으로 있죠. 뭐뭐 했니?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우리 실제로 구어체는 말로 하듯이 하는 거 이런 걸 구어체라 그러죠. 특징은 강문자의 모습을 통해서 탐욕과 부패에 빠진 지배층을 풍자하고 있고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다. 어떤 인간상? 여기 보면 강문자의 이런 인간상이 나오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 양반들은 굉장히 허례허식, 형식을 굉장히 중시하다는 거죠. 형식을 중시하는데 강문자는 이런 형식보다 겉모습보다는 내면을 중시했다는 거죠. 내면을 중시했다. 이런 강문자의 모습을 통해서 뭡니까? 이런 형식을 중시했던 양반층을 비판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비천하고 평범한 주인공이 기존 소설의 제가 제인, 굉장히 뭐 얼굴도 아름답고 능력도 많은, 재주도 많은 인물에서 탈피한 거고요. 새로운 인간상, 그래서 사대부, 굉장히 남의 눈치만 보고 속으로는 막 속은 새까만데 겉으로는 막 잘난 척하고 하는 이런 사대부 계층을 풍자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 각자 읽어보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다들 수고 많았어요.